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한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동해의 검은 바다 아래에서 제가 보았던 것들은 아직도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선체 용접과 금속 보강이 주 업무였고 평범한 수산단 배들을 수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조선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건 보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건 듣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오래 살려면 그게 상책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회색빛 조선소 바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고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소 한쪽에서 묵직한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조선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실려 있었고 붉은 완장을 찬 보위부 요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트럭에서 내리던 물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천이 벗겨지면서 금속 파편이 드러났습니다. 그 파편은 제가 평생 용접해온 어떤 금속과도 달랐습니다. 표면이 이상하게 매끄러웠고 푸른빛이 감도는 은색이었습니다.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질감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황급히 그 파편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용접기에 집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아까 그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 어머니 아직 청진에 계시지?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제 가족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저를 조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물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리고 계속 모르는 게 너한테 좋을 거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건 모두 잊어라. 내 입이 열리는 순간 너희 어머니 입도 영영 닫힐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창밖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동해 너머 어딘가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금속 파편이 무엇인지, 왜 보위부가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본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감시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금속 파편을 본 이후 저는 조선소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제 주변을 지나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고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조선소 북쪽 끝 구역에 거대한 천막이 설치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구조물이었습니다. 천막 입구에는 붉은 글씨로 기밀구역 마이너스 무단 출입 시 즉결 처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특수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천막을 바라봤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본 금속 파편이 저 안에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간 작업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천막 근처 창고에서 용접 장비를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공구 가방을 들고 천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교대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천막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막 안에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용접해온 수산단 어선이나 경비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곡선형 선체, 깊게 박힌 볼트들, 그리고 선체 표면에 새겨진 알 수 없는 기호들. 그 배는 수면 위가 아니라 바다 아래를 항해하도록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천막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속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천천히 숨을 쉬듯이. 그 순간 천막 안쪽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접 장비를 가지러 왔습니다. 야간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원이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머릿속까지 들여다보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작업 지시서 있나? 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다행히 작업 지시서가 있었습니다. 요원이 그걸 받아 확인하더니 돌려줬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시는 여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 같은 기술자가 이런 곳에 가까이 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고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왔을 때 제 침대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제가 트럭에서 떨어지는 걸 봤던 그 금속 파편과 똑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조각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처럼 되고 싶은가?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3년 전 사라진 제 형. 형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도 조선소 기밀구역이었습니다. 형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당국에서는 도주했다고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형은 도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도 무언가를 받고 그래서 조용히 지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조각을 발견한 다음 날부터 저는 조선소에서 더 이상 평범한 용접공이 아니었습니다. 작업 중에도 누군가 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누군가 뒤를 밟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조선소 관리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 책임자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 요즘 조선소가 뒤숭숭해서 필요 없는 관심을 끄는 건 좋지 않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새로운 작업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밀구역 7동 선체 내부 보조 작업.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하필 저를 기밀구역에 배치한 걸까요? 제가 무언가를 봤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기밀구역 7동에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고 거대한 금속 구조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제가 천막에서 봤던 그 배가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니 그 크기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길이만 해도 2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선체 표면에는 복잡한 배관과 케이블이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배와도 달랐습니다. 작업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선체 내부 용접 보강. 하지만 작업장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선체 내부 벽면에 설계도 일부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글이 아닌 러시아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아래쪽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해 추진 시스템 테스트 17차 실패.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잠수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구석진 공간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반쯤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그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인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중간쯤에 제 형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해군 기술보조 17호 심해 추진연구 보조요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왜 사라졌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형은 이 배와 관련된 일을 했고 무언가를 받거나 알게 되어서 조용히 지워진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를 구겨 넣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작업 끝났나? 네, 방금 끝났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던 구석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앞으로는 작업 외에 다른 건 보지도 만지지도 마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조선소를 떠나야 산다는 것을. 기밀구역에서 형의 이름을 본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생아, 형이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다시 기밀구역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선체 외부 점검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술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작업 중 한 기술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배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배는 수면 위로 올라올 배가 아니야. 이건 심해에서만 움직이는 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도 여기서 일했어. 3년 전에. 그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혹시 김철수. 알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조심해. 이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 작업이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선체 옆에 서서 차가운 금속 표면을 만졌습니다. 형도 이 배를 만졌을 겁니다. 형도 이 차가운 금속의 정체를 알려고 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형의 마지막 근무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선소 관리실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된 창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경비가 교대하는 틈을 타 창고에 잠입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3년 전 인원 명단을 찾았습니다. 형의 이름 옆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사고 17차 테스트 중 실종 수색 중단. 저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형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험 중에 무언가 잘못되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당국은 그걸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밤중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요원이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너 요즘 이상한 곳을 자주 가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그냥 조심해.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해진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형처럼 조용히 사라지기 전에 제가 먼저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형의 서류를 본 이후 저는 조선소에서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산단 소속 기술자였고 해안 출입 기록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밀구역에서 일한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추적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 중에 브로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중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그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청진 항구 근처 허름한 술집이었습니다. 브로커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로 나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말이야, 왜 탈출하려는 거야? 살고 싶어서입니다. 살고 싶어서? 브로커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조선소 기술자가 갑자기 목숨 걸고 탈출한다. 너 뭔가 봤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침묵이 답이구나. 좋아. 내일 밤 준비해라. 동해, 공해상까지 나가는 조업선이 있다. 그 배에 몰래 타면 중국 쪽에서 다른 배로 옮겨 탈 수 있어. 얼마나 걸립니까? 운이 좋으면 3일, 나쁘면 영영 못 갈 수도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받아. 대신 중국 도착하면 2배로 갚아야 해. 안 그러면 너도 알지. 그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그의 허리춤에서 작은 무전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믿을 수 있을까? 그 무전기는 뭐였을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고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 10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항구 끝자락에 작은 조업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 저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 안에는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조업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바다는 잔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공해로 향하던 도중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라.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안 쪽에서 강한 조명이 바다 위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군용 조명이었습니다. 브로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브로커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다 위로 강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확성기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주자는 즉시 배 위로 나와라. 저항시 사살한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로커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도 그들 편이었군요. 브로커가 피식 웃었습니다. 편. 나한테 편 같은 건 없어. 다만 너를 넘기면 내 가족이 산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뛰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당신이 날 팔았으면서 왜 도와주는 겁니까? 내 가족은 살려야 하지만 양심까지 팔진 않았거든. 그 순간 경비정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조업선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잡히고 싶지 않으면 지금 뛰어.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동해의 밤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물속에서 손발을 휘저었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경비정의 조명이 제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파도가 제 몸을 이리저리 밀어냈습니다. 얼마나 헤엄쳤는지 모릅니다. 팔다리 감각이 사라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물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금속체였습니다. 조선소에서 봤던 그 배와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곡선형 선체, 미세하게 떨리는 표면. 그 배가 제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배가 심해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형이 본 것도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은 이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사라진 겁니다. 의식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저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배 위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나요? 당신 공해상에서 표류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국 해군 군복을 입은 사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배, 심해로 사라진 그 금속 생물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한국 해군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여기가 천국인가였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담요, 그리고 친절한 간호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정보 요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조선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가 본 것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말하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금속 파편, 천막 안의 배, 그리고 바다 아래에서 본 거대한 금속체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노트북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과 비슷했나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본 배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만약 완성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한국 여성 기술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본 게 사실이라면 지금 한반도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녀가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 형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북한해군 심해추진연구 보조요원이었어요. 3년 전 실험 중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도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실험 실패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로 위장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형은 국가의 비밀 실험에 희생당한 겁니다. 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성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북한은 그런 기록을 철저히 지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쪽 바다는 북쪽 바다와 달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아래 어딘가에 형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조사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금속 파편은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하던 핵추진 잠수함의 일부였습니다. 그 잠수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비밀리에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자와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형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 여성 기술자는 제게 형의 마지막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형님은 실험 17차 테스트 중 잠수함 내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해 확인했어요.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까? 여성 기술자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형님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작업 일지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빼돌린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형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만약 이 글을 읽게 된다면 형은 이미 없을 거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나도 곧 그들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동생아, 살아라. 내가 살아야 진실도 산다. 저는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북한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바다 아래 가라앉아 있는 비밀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여성 기술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형님을 찾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이미 바다 아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형이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 남쪽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휴전선 너머 북쪽 바다 어딘가에는 아직도 형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아, 살아라. 내가 살아야 진실도 산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진실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새로운 삶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지키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